피해자가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 가서 판결문 다 들고 가가지고 강제로 두들겨 패거나 장기를 냈다가 팔아버린다. 이런 건 그래서 계약이 깨지고 싸움이 나는 건 원하지 않은 거니까 원하지 않은 건 국가가 해결하는 거야. 원하는 건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관리소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교시입니다. 1교시, 2교시 이렇게 공부하시니까 조금 힘들죠. 우리가 힘들 때는요, 눈 감고 들으셔야 돼요. 힘드니까 공부를 했다가 안 하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대한민국은 국가가 그 국민을 갖다가 보호해 줄 힘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을 갖다가 많이 보호해 줘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국가에다가 우리 모든 운명을 다 맡길 수는 없잖아요. 국가가 원칙적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갖다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국가가 그런 걸 갖다가 보장해 주지 못하면 우리가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불안정한 노후라든가 불안정한 미래를 갖다가 그냥 막연하게 대비를 갖다가 안 하고 있으면 굉장히 힘드니까요. 그래도 지금 이 자격증을 다 취득을 해서 내가 무엇인가 한번 써보겠다라고 하는 강한 희망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감람 밑에 누워서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 그 감이 내 입으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움직여야지만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항상 기억을 하시고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꼭 힘을 내셔야 돼요. 지금 힘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 힘을 내지 않으면 그때는 막연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파지 줍는 분들 계셔요. 엄청나게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는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활동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오히려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보다도 오히려 심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파지 줍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자, 동글맹이 2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사표시만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은 해제라든가 취소, 상계, 면제, 추인, 최고, 철회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분류시행입니다. 근데요, 이러한 형성권을 갖다가 의사표시 가지고 안 되고 반드시 법원의 판결, 소송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소송해야 되는 게 있다. 자, 그래서 의사표시 분류시행이가 아니고요, 반드시 소송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는 요 형성권이죠. 이러한 것들은 의사표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요건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게요. 자, 그래서 어떤 게 있느냐? 재판을 통해서 주장하는 거, 무조건 재판하는 것은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이 형성권은요, 무조건 소송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의사표시만 가지고 저지를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요, 친생부인권, 그 다음에요, 혼인취소권, 그 다음에요, 입양취소권, 그 다음에 재판상 이혼권, 이러한 권리들이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자, 근데 이러한 것들도 전부 다 무조건 소송을 해야 됩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여기다 떼어놓고 이건 전부 다 하나로 써놓고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죠. 여기 보시면 친생부인권, 이거는 친자녀가 아니니까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빼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법에서 친자녀를 했다가 친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친권자가 출생한 자녀다. 그래서 친생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친자녀가 아니니까, 즉 자녀가 아니니까 우리 가족에서 빼달라고 하는 것은요, 의사표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말 안 된다고 해가지고 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마음에 든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들여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친자녀가 아니니까 가족관계에서 정리해 주세요라고 하는 친생부인권은 의사표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혼인 취소권. 혼인을 취소하게 되면 배우자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배우자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역시 반드시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양자를 드린 거죠. 양자를 드렸을 때 그 양자 드리는 입양을 갖다 취소하게 되면 양자 아닌 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양자도 자녀입니다. 양자, 자녀로 들어왔다가 자녀 아닌 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판상 이혼권. 두 분이 협의 이혼이 안 되니까 법원의 판결로서 강제로 혼인 해소가 되는 거죠. 재판상 이혼권. 자,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가족관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관계가 변동이 되는 것은 의사표시만 가지고 변동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돼요. 자녀가 말을 안 듣습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는요,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효도도 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는데 중학교를 딱 거치고 그 다음에 사춘기를 딱 거치면서 부모님한테 대들기 시작합니다. 이랬을 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속상해가지고 막걸리 갖다가 퍼먹었는데 들어오는 자녀를 갖다가 보니까 옆 얼굴이 옆집 아저씨 닮아 있는 겁니다. 열받아가지고 가족관계 담당 공무원한테 찾아가서 가족관계에서 빼주세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말만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통점은 뭐냐?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가족관계를 변동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가족관계가 변동되는 것은 부부가 변동이 되고 그 다음에 자녀가 변동이 되고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판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 뜻만 알고 계시면 돼요. 친자녀가 아니니까 빼어주세요라고 하는 친생부인권. 그 다음에요. 혼인을 갖다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배우자 관계가 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양자 아닌 걸로 바꾸겠습니다. 양자였다가 아닌 걸로 바꾸는 거니까 자녀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재판상 이용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족관계 변동으로서 법원에 판결이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만 가지고 저질러질 수가 없다. 그 다음에요.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이 채권자 취소권은요. 나중에 나오는 108조 통정허위 표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은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되고 이건 우리가요. 책임재산보존에서 채권법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권리요. 그럼 이제 채권자가 어떤 것을 취소할 수 있느냐? 채무자가 저질러 놓은 사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그래서 채권자가요. 채무자가 저질러 놓은 채무자의 사해 행위를 직접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해라는 얘기는 거짓말로서 손해를 끼치는 행위요. 사기 그러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거잖아요. 자, 그래서 거짓말로서 손해를 끼친 가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게 바로 채권자 취소권이에요. 자, 어떤 것이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채권자입니다. 을이라고 하는 채무자한테 돈 빌려줬습니다. 사업자금 해가지고 빌려줬어요. 사업자금 3억 원 이렇게 빌려줬는데요. 이때 채무자가 약속대로 돈을 갖다 갚아야 되는데 돈을 갖다가 갚지 않고 변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정은 딱하지만 이때 채권자가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경매 집행할 움직임을 보입니다. 많은 돈 빌려줬는데 못 받으면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해가지고 이때 채무자가요. 요 재산을 갖다가 경매당하지 않을 목적으로 즉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요때 친구 병과 짜고 내가 이러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경매를 당하게 되면 추운 겨울날 길거리에 나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네 이름으로 이 재산 좀 보관시키자 이렇게 짜고 빼돌리는 행위가 있어요. 요걸 갖다가 우리는 통정허위 표시 그러죠. 알았어. 네가 사정이 딱하니까 내 이름으로 그 재산을 갖다가 보관해 놓을 테니까 너 그거 상황을 갖다 잘 버텨라. 이렇게 서로 짜고 한다는 얘기죠. 사정은 딱하지만 요때 요 사정이 딱하다고 해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돈을 갖다 빌려준 사람은 사채업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때 좋은 사람이에요. 자본주의에서 돈이 있어야지만 살아가는 것이지 돈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빌려줬는데 갚을 생각 없이 재산을 갖다가 빼돌리면 이때의 채무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저 사정은 딱하지만 이렇게 빼돌리는 행위를 했다가 우리는 사해 행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채무자가 거짓말로써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죠. 자, 그러면 이때 채무자 을과 이때 병이라고 한 사람은 서로 짜고 저질렀으니까 이걸 갖다 우리는 통정한 허위 표시다. 서로 짜고 한 가짜 표시라는 말을 씁니다. 통정 허위 표시이기 때문에 서로 짜고 한 것이고 이때 두 사람 사이에서는요. 권리를 공짜로 줄게라고 하는 권리 이전의 의사도 없고 내가 이 계약서 때 가짜로 썼지만 이 계약서로 대금 줄게라고 하는 의사도 없죠. 그러니까 계약서도 전부 다 가짜 무효가 되는 것이고 이때 병이라고 한 요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을과 병 사이에서 소유자는 여전히 을이라는 얘기예요. 보관만 시킨 것이지 너 줄게라고 말한 건 아니죠. 그러면 이때 이 병이라고 하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짜고 가짜로 매매계약서 가장 매매를 저질러 놓게 되면 이 사회 행위는 채권자가 직접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자, 내가 너희들한테 돈을 갖다 빌려줬는데 너희가 서로 짜고 저질렀으니까 이 계약을 내가 취소할 거야. 근데 이 취소권 행사는요. 의사표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취소권과는 달리 이거는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소송. 왜 그러냐? 등기가 있어서 그래요. 등기. 권리를 이전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때 등기 권리가 이전이 됐다고 한다면 이때 등기를 담당하는 등기 담당 공무원한테 찾아가가지고 여기 차용증이 있습니다. 이놈한테 돈 빌려줬더니 이놈이 서로 짜고 친구한테 빼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 담당 공무원은 이러한 사정을 따고 확인을 했으니까 요 등기를 내 말만 믿고 얘한테 다시 되돌려주세요. 이렇게 말만 믿고 할 수 있냐 이거죠. 우리 선생님들이 등기 담당 공무원 등기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어느 날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용 증명 하나 또는 차용증 하나 이거 딸랑 보여주고 이거 다 되돌려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 말이 100% 믿을 수 있는지 안 믿을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말만 믿고 남의 등 길었다가 무턱대고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번과 2번 시험 문제 다 잘 나오는 겁니다. 다음 보기 중 의사표시만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을 고르면, 다음 보기 중 반드시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지만 효력을 발생하는 형성권을 고르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요것도 별표 3개 해놓으시고, 명칭은 청구권이지만 실제 성질은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으로 성질을 갖는 것들이 있습니다. 형성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거. 자, 어떤 게 있냐 이거죠. 형성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은 거기에 5가지만 우리가 유념하시면 돼요. 권리가 되게 많이 나와 있죠.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걸 과연 외울 것이냐 말 것이냐 굉장히 고민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민법전에 보게 되면 민법전에는 청구권이라는 글자는 붙어 있지만 청구권으로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명칭, 이 명칭은 뭐요? 글자죠. 글자는 무슨 청구권, 이렇게 청구권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 실제 성질이 청구권이라는 글자는 붙어 있지만 청구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고 실제 성질이 형성권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형성권. 그러니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글자는 청구권으로 붙어 있는데 청구권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무슨 분할 청구권, 그래서 분할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게 되면 요거는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소멸 청구권, 소멸 요 두 글자가 있으면 뭐요? 이것도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매수 청구권,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이에요. 그 다음에 올려주세요, 증액 청구권. 그 다음에 깎아주세요, 감액 청구권. 이 글자가 붙어 있으면 이것도 역시 청구권이라는 글자는 붙어 있지만 청구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게 아니고 형성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자, 교과서 한번 볼까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 자, 분할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공유라고 하는 것은요, 2사람 이상이 사업의 목적이 없이 물건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사업의 목적이 없이 갖고 있는 걸 공유라는 말을 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형제 셋이서 단독으로, 단독이 아니죠. 형제 셋이서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큰형, 그 다음에 둘째형, 막내 이렇게 3분의 1씩 공유 지분을 갖죠. 그래서 사업의 목적이 없이 갖고 있는 걸 공유라는 말을 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동업, 사업의 목적이 없이 아들 셋이서 갖고 있는 게 공동상속. 그래서 공동상속이 가장 대표적인 공유관계입니다. 그럼 이때 공유라고 하는 것은요, 그 지분 범위 내에서 단독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단독 소유권입니다. 단독 소유권이니까 그 공유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물건 잘라주세요라고 하는 건 자기 거 빼가서 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적 결합 관계가 없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잘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때는 공유물 분할 청구권, 내 거 지분 범위 내에서 잘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형성권으로서 일방적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 청구권이죠. 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에 갔는데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이 너무 컸을 때, 수박이 너무 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라서 파세요. 이랬을 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내가 잘라서 팔라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잘라서 파세요. 싫어. 그럼 그냥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쪼개주세요, 나눠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승낙받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매수 동그라미에서요. 매수죠, 매수. 자, 그래서 매수는 뭐예요? 사세요라고 하는 거죠. 사세요. 자, 지상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 갖고 있습니다.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토지상에다가요, 건물을 갖다가 갖고 싶고, 나무를 갖고 싶고, 그 다음에 도로와 같은 거, 다리와 같은 공작물을 갖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건물이라든가 수목이라든가 공작물과 같은 것들은 지상에 붙어 있는 것이지 지상에서 떨어져서 공중에 떠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지상에 붙어 있는 물건들을 갖다 우리는 지상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지상에 붙어 있는 물건들인데요, 이러한 것들은 공중에 떠 있는 것들이 아니까 반드시 토지가 필요한 것들이죠. 근데요,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상물은 갖고 있는데 또는 갖고 싶은데 이 토지가 없는 경우죠. 이랬을 때에는 지상에 있는 물건을 갖다가 소유를 했다가 해야 되니까 당신이 그 토지 좀 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빌려주는 권리, 빌려 쓰는 권리를 우리는 지상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요 지상물을 갖다가 소유할 목적을 가지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토지가 없는 사람이 타인 소유 토지를 빌려 쓰는 권리요. 타인 소유 토지. 따라 자기가 땅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빌려 쓸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토지를 갖다 갖고 있어서 빌려주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지상권 설정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토지를 갖다 빌려주는 사람을 갖다가 지상권 설정자라는 말을 쓰고, 빌려 쓰는 사람, 토지가 없는 사람이죠. 요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지상권자 그래요. 우리가 민법을 갖다 처음 공부할 때요, 설정자가 누구고 권자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설정자는 그 물건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 물건을 갖고 있는 자. 그러니까 지상권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상권 설정자는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토지를. 그 다음에 지상권자는 토지가 없으니까 빌려 쓰는 사람이죠. 그래서 권자는 물건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상권 설정자는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빌려준 사람.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자 그러면 뭐요? 예, 토지 또는 건물을 갖다가 빌려주는 사람, 역시 물건의 소유자입니다. 저당권 설정자 그러면 뭐요? 채무자예요. 자기가 물건을 갖고 있으니까 돈을 갖다가 빌려 쓰고 난 다음에 그 물건을 맡겨놓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요 저당권 설정자 그러면 역시 물건의 소유자로서 채무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정자는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설정자라고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지상권자가 이 건물을 갖다가 소유할 목적으로 토지를 빌려 쓰게 되면 이 건물은 오랜 기간 동안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물건이 종류에 따라서 그 빌려주는 그 기간이 전부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건물인 경우에는 견고한 건물이 있어요. 견고한 건물. 이 견고한 건물은 석조, 석회조, 연화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석조는 돌건물, 석회조는 콘크리트 건물, 연화조는 기와집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단한 거죠. 단단하고 견고한 거니까 요걸 갖다가 을이 소유할 목적으로 갑에게 토지를 빌려주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토지 소유자는요, 법에 의해서 30년 이상을 빌려줘야 돼요. 30년 이상. 그 다음에요, 기타 건물이 있습니다. 목조라든가 초가집이라든가 흙집과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은 덜 견고하고 덜 단단하죠. 이러한 것들은 소유할 목적으로 빌려주게 되면 갑이 토지를 15년 이상 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수목, 나무는 아주 오래 살잖아요. 나무는 사람보다 훨씬 오래 살기 때문에 나무는 30년 이상 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와 같은 거, 교량과 같은 이런 공작물은 시시때때로 이걸 갖다가 관리 감독해야 되니까 이건 5년 이상 빌려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빌려줍니다. 자, 그래서 이 건물을 갖고 있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를 갖다 빌려서 지상권자로 쓰고 있다가요, 계약 기간이 끝나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이 그대로 존재하고 지료요 연체가 없으면 연장해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걸 갖다 우리는 갱신 청구권 그래요. 그래서 지상권을 갖다가 연장해 주세요 이렇게 갱신을 갖다 청구했을 때 요 갑이라고 하는 토지 소유자는요 30년 이상 또 빌려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평생 동안 자기가 그 토지를 못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빌려줄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갱신 청구에 대해서 갱신 거절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 요걸 갖다가 갱신 거절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들고 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달팽이도 아닌데 어떻게 물건을 갖다가 건물과 같은 걸 들고 다닐 수 있어요? 못 들고 가니까 그때는 알았어 그러면 네가 일방적으로 사세요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매수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자에 대해서 존속기간, 계약기간이 끝나고 지상에 있는 물건이 현존하고 지료 연체가 없다고 한다면 연장을 갖다가 요구할 수가 있고, 이때 연장을 갖다 거절당하게 되면 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일방적으로 사세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물 매수 청구하는 거, 매수 동그라미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지료 증감이죠. 이 지료라고 하는 것은 토지 사용료를 말하는 겁니다. 지상권은 반드시 지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공짜로 빌려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상권에 있어서는 토지를 빌려 쓰는 권리에 있어서는 지료는 요건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지료를 갖다 지급을 했는데 기간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30년 전에 계약을 했다면 어떻게 돼요? 그때 당시에 그 지가는 얼마 안 돼가지고 세금이 덜 나와서 적게 지급을 했지만 지금은 공시지가가 확 뛰어버렸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요? 그 예전 지료 가지고는 세금도 못 낼 수가 있잖아요. 사정이 바뀌었으니까 이때는 토지 사용료를 갖다 올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죠. 올려주세요, 깎아주세요. 전부 다 형성권입니다. 올려주세요, 깎아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료 증감 줄여서, 그래서 우리가 증액과 그 다음에 감액을 갖다 줄여서 증감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자, 이 지상권 소멸 청구권 나와 있죠. 지상권 설정자는 토지를 빌려준 사람. 토지를 갖다 빌려줬는데 이 을이라고 하는 지상권자가 용도에 맞지 않게 멋대로 쓰는 겁니다. 채무 불이행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가라고 하는 거죠. 내 땅에서 나가! 나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소멸 청구예요. 자,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나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나가라고 일방적으로 떠드는 거니까 형성권이죠. 자, 그 다음에요. 전세권 설정자, 역시 전세권 설정자는 빌려준 사람이고요. 이때 역시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나가라고 하는 소멸 청구권. 그 다음에요.
이때 나가긴 나가지만 내가 너한테 동의받아서 설치한 거, 또 내가 너로부터 사가지고 설치한 거, 요걸 갖다가 네가 사세요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전세권자가요, 전세권 계약이 끝났을 때 전세권 설정자한테 그 설치한 물건을 갖다가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인데요. 이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매수 청구하는 것은 모든 물건이 아니고 빌려준 자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동의받아서 설치한 거,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직접 샀을 때 요 두 가지만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매매대금 감액 청구권 깎아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 무수히 많은 권리들이 있는데요. 이 권리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단순히 5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쪼개주세요. 분할 청구권. 내 땅에서 나가세요. 내 건물에서 나가세요. 소멸 청구권. 나가긴 나가는데 들고 갈 수 없으니까 사세요. 매수 청구권. 올려주세요. 깎아주세요. 이렇게 5가지는 전부 다 청구권이라는 글자는 붙어 있지만 형성권으로서 성질 같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개의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쪼개주세요, 나가세요, 사세요, 올려주세요, 깎아주세요. 이것만 형성권이고 다른 건 전부 다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갱신 청구권 그럼 뭐요? 이거는 청구권이지 형성권이 아니에요. 갱신 청구권 그럼 뭐요? 연장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더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거절할 수 있으니까 형성권이 아니고 청구권으로서 성질을 갖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왼쪽에 항변권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형성권은 법이 정한 효과를 일방적으로 발생시키는 거니까 엄청나게 강한 권리죠. 그 다음에 항변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항변권. 항변권은 뭐냐? 이유를 대서 거절할 수 있는 권리예요. 못해줘라고 하는 게 항변권이고요.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청구권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해주세요는 뭐야? 청구권이죠. 이때 그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상대방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못해드리겠습니다. 못해줘. 거절할 수 있는 권리였다. 우리는 항변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항변권이라고 하는 거, 항변권. 이건 어떠한 권리냐? 특정인 갑이 특정인 을 상대방에게 뭐뭘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청구를 합니다. 청구. 이때 청구를 하게 되면 이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정한 이유를 대서 거절할 수 있는 게 있죠. 요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요 거절권을 갖다가 우리는 항변권이라는 말을 쓴 거야. 이러한 이유가 있으니까 나는 지금 못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항변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항변권은요, 반드시 청구권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누군가가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못해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누군가 해달라고 하는 말이 없으면 못해줘라고 하는 항변권 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항변권은 크게 연기적 항변권하고 영구적 항변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둘 다 청구권 행사를 따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냐? 영구적 항변권은 청구권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연기적 항변권은 청구권 행사가 있어야 된다. 이러면 틀다는 얘기요. 영구적이든 그러니까 영원히 거절을 했던 아니면 일시적으로 거절을 했던 전부 다 청구권 행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때 항변권은 거절하는 권리인데 이때 항변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연기적 항변권이 있다. 연기적 항변권은 일시적으로 거절하는 거죠. 일시적으로. 날짜만 뒤늦춘다는 얘기예요. 날짜만 늦추는 거예요. 자, 이 연기적 항변권은 어떤 게 있느냐. 이거는요. 동시이행을 이유로 한 항변권이 있어요. 동시이행의 항변권. 동시이행은 뭐요? 너도 하고 나도 하고 같이 하자라는 얘기죠. 같이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나만 먼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보증인이 가지는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있습니다. 보증인이 가지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 최고는 독촉이고 검색은 조사해보라는 얘기죠. 자, 동시이행의 항변권부터 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갖다가 거래를 한다 그러면 이때 부동산 거래는요. 관행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눠서 주기로 합니다. 계약금 지급하고 중도금을 갖다가 1차, 2차, 3차 지급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등기서류 주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서류 받는 거죠. 이게 동시행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갑이라고 하는 매도인이 이때 중도금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근데 잔금 지급 그 날짜가 되기 전에 사업이 급해서 그러니까 날짜가 되기 전에 돈 좀 주세요. 청구해 오게 되면 이때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같이 동시에 하기로 했으니까 등기 갖고 올 때까지는 못 주겠습니다.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동시행 항변권이에요. 그러나 그 날짜가 되고 그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갖다가 가지고 오게 되면 그때는 대금 지급해야 되겠죠. 그때까지만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증인이 가지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입니다.
자, 여기는 보증계약이 있어야 돼요. 보증계약. 갑이라고 하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을이라고 하는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채권자가 을이라고 하는 채무자한테 돈을 갖다 빌려주는데 이때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돈을 갖다 떼일 걸 각오하고 빌려준다 그러면 안 돼요. 돈을 갖다가 빌려주는 건 받을 걸 믿고 주는 거죠. 이때 채무자가 신뢰가 없다 그러면 그 부동산을 갖다 담보로 제공을 갖다 받아서 경매할 수 있는 걸 이때 요구할 수가 있고요. 재산이 없다 그러면 보증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보증을 갖다가 서는 사람을 갖다 우리가 보증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증인은 누구하고 계약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보증계약이 나오는데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채권자하고 보증인이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채무자하고 보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보증 좀 서줘. 내가 알았어. 내가 보증 서줄게. 이게 보증계약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보증계약이 아니고 채권자하고 보증인이 체결하는 계약이 보증계약입니다.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흔히들 야 보증 좀 서줄래? 알았어. 걱정 마. 내가 보증 서줄게. 이렇게 하는 거에 보증계약이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건 보증계약이 아니에요. 단순한 부탁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채권자하고 보증인입니다. 을이라고 하는 채무자가 갚지 못하면 내가 갚을게요. 청약을 하고 을이 못 갚으면 네가 갚아요 라고 승낙을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때 채권자하고 요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을 했는데 채무자가 약속대로 채권자한테 돈을 갚지를 못했어요. 문제가 생겼죠. 생겼으니까 약속대로 네가 갚아. 보증인한테 돈 달라고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이때 보증인은 연기적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야, 내가 보증을 했다가 쓴 건 맞아. 근데 나한테 먼저 오지 말고 내가 알기로는 얘가 재산이 있는 것 같으니까 얘 재산 좀 조사를 해봐. 검색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이 있으니까 그놈한테 돈 달라고 독촉을 해봐. 최고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채권자가요. 재산을 갖다가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독촉을 해보게 됩니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재산도 없고 그 다음에 돈도 주지 않는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네가 내놔. 이렇게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증인이 가지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 이게 끝나고 나면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죠. 연기적 항변권이에요. 그럼 이제 영구적 항변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구적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거절하는 거죠. 영원히. 자, 그래서 이 영구적 항변권은 어떤 거냐? 영원히 거절할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영구적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거절하게 되면 영원히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자, 교과서에는 어떤 게 있냐면 한정 승인을 이루한 항변권 이렇게 돼 있어요. 상속인이 가지는 한정 승인을 이루한 한정 승인의 항변권이 있습니다. 한정 승인의 항변권. 한정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를 승인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입니다. 갑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습니다. 사업을 하셔가지고 돈 받을 권리 채권이 10억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차입 경영을 해가지고 채무자한테 갚을 돈 채무가 20억입니다. 채무가 20억이에요. 근데요, 사업에 스트레스 받던 아버지가 어느 날 사망이 됐습니다. 돌아가신 거죠. 심장이 멎게 되면 그 즉시 상속이 일어납니다.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 상속인, 살아있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힘을 갖다가 자동 승계가 돼버립니다. 이게 상속이죠. 그래서 상속은 모든 걸 넘겨받기 때문에 포괄 승계가 되는 거예요. 포괄 승계. 자,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돈 받을 것만 있으면 이득이 돼서 별 문제가 없는데요. 갚을 채무가 20억이 달이면 오히려 마이너스 10억이 돼버립니다. 마이너스 10억이 돼버리면 요 상속인은 자기 잘못이 없이 파산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파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요걸 갖다가 벗어나기 위해서 채권자들이 득달같이 뛰어가지고 당신이 상속인이니까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을 갖다가 우리한테 갚어 이렇게 청구를 해오게 되면 이때는요, 잠깐만 해서 막아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모든 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갚는 게 아니고 돌아가신 분의 재산만 가지고 모든 걸 정리할 테니까.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재산만 가지고 승인을 하는 거죠. 돌아가신 분의 재산만 가지고 모든 걸 정리할 테니까 나한테 달라고 하지 마.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재산만 가지고 모든 걸 다 정리하는 거니까 이때 채권자들은요, 요 상속인에 대해서 더 이상 돈 달라고 청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한정 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면 상속 포기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속 포기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요 상속을 갖다 포기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한테 계속 넘어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상속의 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상속의 순위는 우리 시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종승과 관련이 있으니까 상속의 순위는 우리가 정리 좀 하셔야 돼요. 자, 남겨진 재산을 누가 받느냐? 1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는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의 배우자.
그 다음에 그 배우자의 직계 비속이 받습니다. 아들과 딸이죠. 직계 비속. 공동상속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머니하고 자녀들이 공동상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아버지의 배우자는 어머니잖아요. 어머니하고 그 자녀들이 공동상속합니다. 자, 근데요. 직계 비속이 없다. 자녀들이 없다. 그때는요.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아내 또는 남편, 그 다음에요. 그 돌아가신 분의 직계 존속이 받는 거예요. 직계 존속. 갑이 돌아가셨다. 자녀가 없더라. 배우자가 있다. 근데 부모님이 있다 그러면 그 배우자하고요. 그 부모님이 공동상속하는 거예요. 근데요. 배우자만 있다 그러면 배우자 단독상속이고요. 아들과 딸 직계비속만 있다 그러면 그 직계비속 단독상속이고요.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가 없다 그러면 부모님 단독상속입니다. 근데요. 요때 배우자도 없고 그 다음에요. 아들과 딸 직계비속도 없고 직계존속도 없다 그러면 요때는 돌아가신 분의 형제 자매가 받는 겁니다. 형제 자매도 없다. 그러면 사순이죠. 사순이는 누구냐? 사촌 이내 친족입니다. 사촌 이내의 친족. 사촌 이내 친족이니까 작은아버지, 삼촌, 고모, 이모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분들이 이렇게 받는 거죠. 만약에 이때 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속을 포기를 하게 되면 이 을은 아들로서 직계 비속입니다. 단독 상속인데요. 만약에 포기를 하게 되면 요 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후순위로 가는 거예요. 후순위. 그럼 후순위도 또 포기를 해야 되겠죠. 요때 포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형제자매로 갑니다. 형제자매가 또 포기하게 되면 사촌의 친족한테 가겠죠. 그러면 그 집은 전부 다 포기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집집마다 전부 다 들쑤시고 다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때는요. 자기가 그냥 가볍게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한정 승인을 위한 항변권을 했다가 주장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채권자들한테 변제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해서 이렇게 작용에 의한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지, 청, 형, 항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 이걸 갖다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자, 왼쪽 밑에 보시면은요. 기타 분류가 있죠. 기타 분류 이것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기타 분류가 이거 별로 안 중요한 거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타 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말고도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기타 권리의 분류는 크게 일신 전속권과 비전속권, 그 다음에요.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그 다음에 절대권, 상대권, 그 다음에 기대권, 희망권이라고 하는 네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가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하시는데요. 일신 전속적 권리라고 하는 게 있고 비전속적 권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신 전속권이에요. 일신 전속권. 일신은 그 개인이죠. 그 개인에게 권리가 착 달라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인에게 권리가 붙어 있는 거니까 이 권리를 떼어낼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권리는 양도 또는 상속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신전속권은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신전속권은 권리자에게만 귀속이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이 못 가져가는 거니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이더라. 그래서 이 일신전속권은 주로 가족법상의 권리가 되는 거야. 가족권. 부모의 지위 양도 못하죠. 그 다음에 남편의 지위 양도 못하죠. 자녀의 지위 양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합니다. 아버지가 드디어 유언을 한다. 아버지 사망할 것 같다. 내가 사망하게 되면 아버지의 지위는 옆집 아저씨한테 넘겨주기로 한다. 이렇게 유언하면 돼야 안 돼요. 이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법상의 지위는 양도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비전속적 권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전속적 권리. 이 비전속적 권리라고 하는 것은 권리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은 바로 재산적 권리죠. 그래서 재산권입니다. 일신 전속적 권리는 권리가 그 일신 개인에게 착 달라붙어 있는 거니까 돌아다니지 못한다. 그 권리자만 갖는 거. 비전속권은 권리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재산적 권리가 되는 거예요. 이 일신 전속적 권리에 있어서는요. 행사상의 일신 전속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귀속상의 일신 전속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행사상의 일신 전속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권리자가 직접 해야 되는 거죠. 권리 행사는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따라서 다른 사람 타인이 대리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 타인이 대신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 타인이 대위할 수 없는 것들이죠. 행사상의 일신 전속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이 하는 거야. 그 사람 개인.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역시 가족법상의 권리입니다. 가족권이에요. 혼인이라든가 유언이라든가 약혼이라든가 이혼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요. 그 권리자가 직접 하는 것이지 너를 대신해서 내가 유언해 줄게, 너를 갖다 대신해서 혼인해 줄게, 너를 갖다 대신해서 양자로 들어가 줄게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이 있습니다. 귀속상의 일신전속권.
자, 이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발생된 권리를 갖다가 권리자만 가져가는 것이고, 권리자만 가져간다는 얘기죠. 권리자만 가져가고 다른 사람한테 양도 또는 상속을 못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을 따라 시험 문제 줬는데요. 이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은 양도, 상속 둘 다 안 되는 게 있고, 양도는 못하지만 상속이 되는 게 있습니다. 상속이. 자,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은 양도와 상속 둘 다 안 되는 것만을 말한다 그러면 안 돼요. 양도와 상속 둘 다 안 되는 것도 있고, 양도는 못하지만 상속이 되는 게 있어요. 요걸 시험에 준 거죠. 굉장히 어렵게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양도와 상속 둘 다 안 되는 건 뭐냐? 이게 바로 가족법상의 권리예요. 가족법상의 권리. 그럼 이때 양도는 안 되지만 상속이 되는 건 과연 뭐냐? 이건요, 양도금지 특약이 붙어 있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양도금지 넘겨주지 마 라고 하는 양도금지 특약이 붙어 있는 요 채권은 상속은 가능한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인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 집을 팝니다. 을이라고 하는 매수인하고 이렇게 매매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돼요? 당사자 계약에 의해서 채권자 채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눠서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놓고 그렇게 해놓고 요때 특약을 넣어놨어요. 우리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된 요 권리 채권은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지 못한다. 자, 을이라고 하는 요 사람은 대금을 갖다 지급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소유권 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을 갖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등기 달라고 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요 등기를 또 받을 수 있는 걸 갖다가 요 사람이 갖는 것이지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갑과 을은 서로 선량한 사람인데 그걸 갖다 넘겨받은 사람이 만약에 족보 깍두기 아저씨다 그러면 무서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때 야, 너 등기 받을 수 있는 권리 너만 갖고 다른 사람 양도하지 마. 알았어. 그러면 너는 나한테 돈 받을 권리 너만 갖고 다른 사람한테 그 돈 받을 권리 채권을 갖다 양도하지 마. 알았어. 이렇게 양도 금지 특약을 넣는 거예요. 따라서 요때 요 매도인은 요 매매 대금에 대해서 자기만 갖고 다른 사람 양도하지 못한 특약을 하게 되면 이 대금 청구권은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갑만 가져가겠죠. 근데요, 공교롭게도 요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양도 금지를 했다가 해놓고 났는데 1차 중도금을 갖다 받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병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상속권자가 상속을 받으면 심장이 멎었을 때 등기와 상관이 없이 이 집은 상속이 거죠. 상속이 있게 되면 그 상속인 이름으로 등기를 냈을 때 상속인 소유가 되는 게 아니고 등기와 상관이 없이 이 갑이라고 하는 분이 심장이 멎었을 때 병이라고 하는 분이 상속을 받는 겁니다. 상속을 받았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요? 병집이죠. 병집이니까 대금 주세요. 요거는 청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양도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이 되는 권리가 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걸 시험 문제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일신전속권 그러면 일신에 그 권리가 착 달라붙어 있는 거죠. 전속된 거. 따라서 이건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지 못하는 것이니까 가족법상의 권리가 대부분이고 비전속권은 권리가 막 돌아다니는 거니까 이건 재산적 권리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이 일신전속권이라고 하는 것은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 있고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이 있는데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은 전부 다 가족법상의 권리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은 양도와 상속 둘 다 안 되는 게 있고 양도는 안 되지만 상속이 되는 것이 있다. 항상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밑에 판례를 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가지는 임대차 계약 해지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임대인은 집주인이고 임차인은 빌려 쓰는 세입자입니다. 자, 그래서 월세를 갖다 주고 빌려 쓰고 있는데요. 이때 임대인이 나타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임대차 계약을 다 해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이 아니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니야 그거 임대인 오라고 그래. 이렇게 주장할 수 있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임차권이라고 하는 건 채권입니다. 채권이고 채권은 재산적 권리죠. 재산적 권리는 비전속적 권리이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돼요? 예, 임대인이 할 수도 있고 임대인이 보낸 대리인이 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임차권이라고 하는 거 재산적 권리는 예, 요거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 아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해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 해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밑에 보시면 주된 권리, 종된 권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주된 권리는 원인이고 종된 권리는 원인이 있어야지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원인이 있어야지만 뒤따라 나오는 거. 이걸 또 우리가 종된 권리 그러는데요. 자, 원인 되는 것은 어떤 게 있고 종된 권리는 어떤 게 있느냐. 자, 간단하게 예를 들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채권자고 을이라고 한 요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갖다가 2억 원 이렇게 빌려줬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돈은 써버리면 없어지는 물건이죠.
써버리면 없어지는 물건을 갖다가 우리는 소비물이라고 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소비물을 갖다가 빌려주는 거, 금전 소비 대체라는 말을 씁니다. 돈이라고 하는 소비물을 갖다가 빌려주는 계약이죠. 빌려준 사람을 갖다가 대주라고 하고 빌려 쓰는 사람을 갖다가 차주라고 부릅니다. 자, 해가지고 요때 요 원인 관계로서 돈을 빌려주는 계약 관계가 있으면 갑이라고 하는 채권자는요, 을이라고 하는 채무자한테 이자 주세요라고 하는 이자 지급, 이자 채권을 주장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요, 당신을 갖다가 못 믿으니까 당신 부동산에다 저당권 설정해 주세요. 담보 설정 계약을 요구할 수 있어요. 담보. 그래서 담보를 갖다 제공하는 담보 설정 계약을 주장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재산이 없다 그럼 뭐 요구할 수 있어요? 너 대신 모든 거 책임지는 보증인 내세요. 보증 계약을 요구할 수 있죠. 보증 계약. 자, 그래서 요 이자 받을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경매할 수 있어 저당권 요구하는 권리, 그 다음에 보증을 갖다 요구하는 거,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돈 빌려 써야지만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이자 받을 권리도 없고, 그 다음에 담보 정을 또 요구할 수도 없고, 보증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는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원인된 권리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는 주된 권리라는 말을 쓰고, 요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전부 다 종된 권리 그러는 거죠. 종된 권리.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는 주된 권리,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종된 권리. 요게 있어야지만 이게 발생하는 것이지, 이게 없다고 한다면 이자도 달라고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도 요구할 수가 없고, 보증도 요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절대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상대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권은 지배권이죠. 그래서 절대권은요, 모든 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강한 권리. 그래서 절대권은 지배권이다. 그러면 상대권은 뭐예요? 그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약한 권리죠. 이걸 대인 권리 그래요. 대인권. 그래서 우리가 절대권하고 상대권이 충돌하게 되면 우리는 지배권인 절대권이 상대권에 대해서 언제나 우선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게 되면 물권이 우선하는 게 원칙이죠. 왜? 물권은 지배권이고 채권은 청구권이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기대권 또는 희망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기대권 또는 희망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당장 효력은 발생하지 않지만 장차 일정한 사실이 완성이 되면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기대감을 주는 권리예요. 기대감을 주는 권리. 그래서 희망을 주는 권리죠. 기대감을 주고 희망을 주는 권리. 자, 이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는 기대권 또는 희망권 그러는데요, 조건이 붙어있는 권리를 조건부 권리라는 말을 씁니다. 조건부 권리. 그 다음에 기한이 붙어있는 권리를 갖다가 우리는 기한부 권리 그래요. 그래서 붙어있다 그러면 부자를 쓰는 거예요. 조건이 붙어있으면 조건부 권리, 그 다음에 기한이 붙어있으면 기한부 권리,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조건이라는 말도 잘 쓰고 기한이라는 말도 잘 써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법을 공부하시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도 조건이라는 말도 쓰고 기한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럼 이때 조건이 무엇이고 기한이 무엇이냐, 요거 구별을 합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고 기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조건과 기한은 전부 다 미래의 사실입니다. 미래의 사실. 미래의 사실은 지금 현재 도달하지 않은 거죠. 따라서 미래의 사실만 조건과 기한이 될 수가 있고, 현재라든가 과거의 사실은 절대로 조건과 기한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온 거죠. 과거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것이 완성이 되었던 사실이다 몰랐을 때에는 조건 또는 기한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조건 그 다음에 기한이라고 하는 말은 무조건 미래의 사실에 대해서만 쓰는 말이다. 그럼 이때 이 조건은 무엇이냐? 조건은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걸 말하는 거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불확실한 사실이죠. 불확실한 사실. 요 불확실한 사실에 그 효과를 갖다가 의존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조건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기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기한은 미래의 사실로서 100% 무조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100% 무조건 확실한 사실, 무조건 이루어지는 확실한 사실을 갖다가 우리는 기한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조건은요, 불확실한 사실이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서 성취라는 말하고, 즉 될 수 있는 거죠. 안 되는 거 불성취, 이렇게 성취 불성취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기한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 오는 거죠. 100% 오는 걸 갖다 우리는 도래라는 말을 쓴 거예요. 도래, 기한 도래. 자, 이렇게 해가지고 조건과 기한을 구별을 했는데요. 자, 조건이 붙어있는 권리를 갖다 볼게요. 조건부 권리. 조건이 붙어있는 권리 또는 조건부 계약입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자동차 한 대를, 자, 그래서 자동차 한 대를 선물해 드릴게요. 증여.
공짜로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주세요. 해가지고 증여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증여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여기다 조건을 붙였습니다.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합격을 해야지만 자동차 받을 권리가 발생이 되죠. 공짜로 주는 사람을 갖다가 증여자라고 하고요. 공짜로 받는 사람을 갖다가 수증자라고 하는데 이때 수증자는요. 분명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100% 발생하지 그렇지 않죠.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한 거니까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주세요라고 하는 권리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시험에 불합격하게 되면 자동차 받을 권리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불확실한 걸 갖다가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 불확실한 사실이 완성이 됐을 때 없던 걸 새롭게 발생시켜주면 이걸 정지 조건이라는 말을 씁니다. 따라서 합격하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을 하는 거니까 이 합격함이라고 하는 것은 증여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새롭게 발생시키는 거니까 이걸 정지 조건이라는 말을 써요. 정지 조건부. 근데요, 이 정지 조건부 말고 기존에 있던 걸 갖다가 없애버리는 조건이 있어요. 불합격하면 여태까지 지원했던 생계비 지급을 중단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불합격하면 생계비 지급을 중단당하는 거니까 권리가 사라지죠. 없애버리는 권리였다 우리는 해제 조건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해제 조건. 자, 그 다음에요. 기한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기한. 자, 이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100% 확실한 거라고 그랬죠. 이 기한이 붙어 있는 권리는 어떤 게 있느냐? 기한부 권리는 내년도 추석이 되면 자동차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크리스마스 날 자동차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첫눈이 내리면 자동차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저 100% 확실한 거요. 이러한 것들은요 무조건 일어나는데요. 달력상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확정기한부 내년도 생일이 되면 금년도 추석이 되면 성탄절이 되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달력상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날짜에 무조건 오는 거죠. 근데요 달력상 날짜를 정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달력상 날짜를 정하지 못하는 것은 불확정기한이란 말을 씁니다.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거예요. 금년에 첫눈이 내리면 아직까지는 우리가요 아열대지방도 아니고 열대지방도 아니기 때문에 첫눈은 100% 옵니다. 그래서 가을이 지나고 오는 눈이 첫눈인데요. 이때 가을이 지나고 오는 이 첫눈은 언제 오느냐? 오기는 오는데 우리 인간은 언제 어느 날짜 몇 시에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요걸 갖다가 달력상 날짜를 갖다가 지정할 수 없으니까 불확정기한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금년에 첫눈이 내리면 자동차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100% 받을 수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요 지금 현재 조건이 완성이 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기한이 도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효력은 없지만 장차 효력을 갖다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주는 거니까 기대권 또는 희망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이 조건과 기한의 뜻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조건부 권리, 기한부 권리는 지금 현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한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양도, 상속, 담보, 처분, 가등기 다 할 수 있습니다. 야,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너 가져. 양도도 할 수가 있고 또 그 자동차를 갖다가 가등기 해가지고 내가 가져갈 거니까 다른 사람 손대지 마세요. 찜 해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돈을 갖다 빌려서 갚지 못하면 이 권리 너 가져도 좋아 라고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권이라든가 희망권은 지금 현재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일반 권리와 마찬가지로 양도, 상속, 담보, 처분, 가등기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잘 기억해 놓으세요.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 가져 할 수도 있고 돈을 못 갚으면 이걸 갖다 담보 대신 너 가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자동차 손대지 마세요 이렇게 찜해서 가등기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여태까지 공부했던 이 권리를 도표로서 정리해 놨죠. 도표 가지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법이라고 하는 거 예습을 하는 게 아니고 법은 항상 복습 위주로 가셔야 됩니다. 복습을 하셔야 돼요. 자, 3교시 대단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힘든 거 2교시, 3교시 권리를 갖다 공부를 했어요. 이 권리는 거의 100% 문제가 출제가 되고 뒤에 있는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주 반복해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4교시 보도록 하겠습니다.